여러분들이 한번 본인이 언제까지 내가 굶어서 그걸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걸, 그거는 본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북한이 한 동포로서의 아픔을 조금 공유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배고픔을 없애준 박정희 대통령의 대북관에 본받을 점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책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이제 특사들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럴 때, 박정희 대통령님은 북한 체제를 굉장히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북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자기 주도권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주도권을 북한 전략에 관한 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부분이 있으신가 하면, 경제가, 우리는 지금 부단히 경제를 올려야 된다. 경제가 올리게 되면 자연히 북한이 뭐 힘을 들이지 않고 온다는 걸 자기 쪽으로 온다. 저 사회는 절대로 우리보다 경제가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시라는 걸 그때 표현은 안 하셨지만은 지금의 이 경제 차이를 그때 꿰뚫어 보셨더라고요. 저는 이 책에서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측면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야, 그때 당시에 그걸 보셨구나 하고 굉장히 그런 정확한 그 부분이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건 이 지도자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이 시야, 통찰력 이런 거를 제가 좀 배우려고 어떨 때 답답할 때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식당을 하시잖아요. 네.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10월 유신을 왜 하셨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유신이라는 말 자체가 일본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본이 유신 정치를 공부를 공부를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조금씩 공부를 합니다. 왜? 일본이 군대화된 결정적인 거기가 유신혁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님하고 한국은 유신하고 독재라는 말을 두 바다가 많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일제 앞잡이하고 여성 문제의 그걸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의 그쪽에 북한 쪽에 이제 신경도 쓰지 않고 그거는 그런 저의 귀한 시간을 그게 쓰고 싶지도 않고. 근데 한국에서 이제 제가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생각과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저한테 많이 들리는 유신이라는 단어하고 와도하고 독재라는 와도가 저는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왜 하필이면 유신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을까? 그거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금 일본 역사와 관계돼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또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더 명확한 결론, 제 스스로 누구한테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가 명쾌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조금씩은 좀 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재라는 단어인데, 물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지만 저는 이것이 제 자신으로서는 이게 정말 필요성에 의해서 그러한 걸 하시지 않았는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그게 이해가 되냐면, 제가 이렇게 자그마한 가게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자그마한 가게를 하는 매일이 전투인 겁니다. 제가 정말 그 가게를 운영하는 오너로서 순간에 해되고 어느 구석을 살피지 않으면 그래서 가게가 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자면 제가 가게를 운영할 때 우리 직원들한테 저도 어떨 때는 지금 영업시간인데 직원이 뭘 잘못하고 그게 제대로 이미전이 거기는 제대로 큰 소리가 나가고 억양이 조금 잘못되게 나가는. 그러니까 제가 하물며 그때 당시 한국의 역사도
그 한편을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오늘날에 이렇게 된 역사, 그 한반도의 그 지금 흐름을, 이게 북한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벌어졌을까 하는 걸 제 스스로가 좀 납득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면은 그때 당시 한반도의 정세나 그때 당시 국민들이 그 마인드, 그거를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런 정도를,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 대통령이 됐다면은 저는 더한 독재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더 나쁜 사람이 됐을 것 같고, 그 박정희 대통령님의 여러 가지 부분이 그 독재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는 것 자체를 저는 아직은 완전히 좀 그 부정을 하고, 또 독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걸 조금 더 리해를 하려고 여러 가지 그걸 하면서 저희 견해도 제 스스로가 납득이 될 수 있는 견해를 얻자고 지금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릴 때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저는 우선 북한에서 장사를 하면서 많이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제가 동해안에 있고 그 서해안에 가야 되고 평양으로 장사를 가야 되고, 저는 신의주도 가고 개성도 가고 해산도 다니고, 그래서 그 도로를 많이 타봤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도로가 어느 만큼 그 실리가 없는 도로인가 하는 걸, 그 한 번에 이제 몇 년은 그 세멘토라는 게 이제 그 강도의 그 연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북한은 그걸 이제 다 도둑질, 그 자재를 다 도둑질 해가지고 그 하면 계속 마사지고 하고, 이 북한이 실리가 굉장히 나쁜 시스템으로 그걸 알고 있었고, 또 경부고속도로를 이 책 안에서도 이제 그 읽었거든요. 경부고속도로가 얼마나 심한 반대를 부딪혀서 그게 이루어졌는가. 근데 또 그 심한 반대 속에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김대중 대통령님에 관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래, 역시 사람은 그 제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역시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네 하고,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한 북한에서부터 인식이 이 책에서 조금 더 그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정말 그 힘들게 헤쳐오시고, 그런데 그 이제 그 경부 고속도로를 제가 작년에 그 부산까지 그 하는 과정에 그 버스로, 육로로, 원래는 KTX를 타려 했는데 제가 그런 데서 굉장히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저는 시간을 굉장히 그 혀를 따지는데, 그래 KTX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신청을 하면서 잘못돼서 그 표를 못 사게 된 것, 그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빨리 가는 게 고속버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버스터미널로 가서 그게 하게 되는데, 너무 잘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간선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그 도로가 잘 돼 있는 거부터 시작해서, 전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하는 머리가 조금 있는, 자꾸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게 한국 경제에 큰 역할을 했을까 하는 걸 박정희 대통령님이 그 통찰력과 그 추진력과, 그런데 또 그분이 그걸 다 평가를 못 받으시고 너무나도 한국 국민들이 너무하시다, 이런 부분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굉장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점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걸 보면은 본인하고 연결을 짓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또 일반 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탈북민이 3만 5천 명이 있어도 탈북민이라는 자체가 흔한 캐수가 아니, 그 흔한 운명을 지금 인생을 사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이제 저는 또 특히 북한에서의 또 좀 특이한 그 시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 부분을 이제 할 때 이 아픔이나 이 여러 가지 부분을 공유할 때 이 굉장히 같은 그 언어를 쓰는 한 민족이지만은 이 힘들겠구나 하는 걸 그 박정희 대통령님 그걸 보면, 그 한국 분들이 평가를 보면서 그 너무 야박하다는 정도를 좀 지나고 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제 평가할 때 자기하고 조금 바꿔놓고 자기라면 어땠을까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이런 데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이 그 여러 가지 그 이뤄놓으신 일들에 대한 평가가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의 경제의 기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님이 닦으신 거다. 그래서 저는 그런 데서 많이 봐요. 또 뭘 생각하는, 전 주제 넘을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북한이 앞으로 이제 발전할 그게 굉장히 참고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또 측면도 제가 아무래도 북한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절강 산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공업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 자원을 최대한 하려고 해서 이 세계를 잘 살겠는가, 자기 백성이.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 한국 사회의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평가가 너무 야박하다. 그다음 또 이 한국이 사실은 북한보다 굉장히 일제시대부터 이게 농업지대였지 않습니까? 농업지대면서도 우리 한반도 사람들은 늘 배고프며 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생각하기로, 물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렇거든요. 우선은 배고픔을 없애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배고픔이 여러분들이, 그거는 저는 꼭 이해하고 싶은데 이거는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북한 사람의 그 굶어서 배고픈 심정은 여러분이 여기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는가? 열흘을 음식을 잡수지 말아보세요. 열흘을. 저는, 그러니까 제 기준이 열흘이었는데 정말 물만 먹다가 그 물이 이제 먹구멍을 넘길 수 없는 정도가 된 게 막스가 열흘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본인이 언제까지 내가 굶어서 그걸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걸, 그거는 본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북한이 한 동포로서의 아픔을 조금 공유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배고픔을 없애준 박정희 대통령님에 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사람은 먹지 않으면 옷이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음식이 들어가서 우선 생명으로서 살아있어야지 다른 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먹는 부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이제 먹고 싶은데 못 먹고, 그럴 때 그 슬픔과 괴로움, 고통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서도 표현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는 체험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체험을 좀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열흘을 밥을 먹지 않고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람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굶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이 악마가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잘못 마음을 먹으면 쉽사리 악마가 될 수 있어요. 왜 악마가 될 수 있는가? 제가 열흘을 굶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가장 흔한 방법이 내가 열흘을 견뎠으니까 사람은 열흘을 견딜 수 있구나, 이렇게 하고 열흘을 굶길 수 있어요. 제가 악마가 되면. 그러니까 역사에서 북한 정권이, 북한에도 그 조선실록이 있어요. 역사책이. 근데 그 북한이, 저는 조선실록을 이제 몇 권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있는가? 이게 참 이 악랄한 고문의 부분, 그 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면은, 야,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데, 북한 정부는 그걸 보면서 뭘 배우는가? 인간이 이런 정도의 고문의 강도는 견딘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한 강도의 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저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우는데, 이 악인들은 그런 부분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역사의 이 나쁜 부분을, 정말 이 나쁜 부분은 모든 국민이 76억 인구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인권 활동을 하고 그러한 악인을 바로잡고 악의 순환을 바로잡고 이런데 조금은
기업, 업으로서 하나의 그 업으로서 좀 그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 본인들이 못하면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대신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그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